네. 또 어떤 표현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까요? 녹화가 안 되면 때문에 당황하셔서 지금 잠깐 우주에 나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오케이, 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현실이 다 망가져 있을 때도 좀 그게 낡고 녹슬고,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 더 해보면은, 오케이, 지금 이렇게 가난한 이미지? 그러니까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가난한 이미지랑, 그게 집에 뭐 없는 거랑, 폐허는, 폐허는 뭐냐면, 시간이 가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두가 하나밖에 없어. 그거 똑같이 낡았는데, 오케이 선생님? 똑같이 낡았는데, 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바래고 이런 거랑 시간이 좀 쾅쾅쾅 가면서 쓰러지고 뭉개지는 거랑은 다르다. 다르다. 근데 요는 지금 오케이 선생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르다. 이거를 오케이 선생님이 더 보시고 더 보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럼 굳이 두 개가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저도 3번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뭐 찾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텍스트 분석을 하려면은 그 동화 안에서 낡은 느낌이 있는 구체적인 장면 두 개를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데 폐허를 지금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막 쓰러져 간다는데 아무리 쓰러져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뭐가 있다. 여기가 영혼의 위치죠, 영혼의 위치. 이게 참 어렵고도 재밌네요. 페어라는 거는 공간 표상이기도 하지만 시간 표상이죠, 시간. 끝에 낡고, 그러니까 페어는 어떤 데 쓰냐면요.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원래 가난했는데 끝까지 가난한 게 페어가 아니고 뭐 왕국이 그 다음에 뭐 거대한 것이 막 쓰러져서 자, 지금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라고 하는 그 표지 그 다음에 그 구글에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딱 치면은 영어로 치시든 독어로 치시든 치시면 괴테가 로마 폐허 위에 이렇게 드레스 입고 앉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데요. 그런 거죠. 흥망성쇠.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용례를 풍부하게 아시는 공부가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 단어에 대한 공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영혼의 위치가 이렇다. 영혼은 시간이 안 흐르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전도 후도 없는 거고. 그거를 회화와 함께 말한다. 이거 진짜 요거가 쓰기도 어렵고 재미가 있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쓰면서 제가 영어 왜 이렇게 영어에 집착할까? 영어는 네네네.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네네네.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이고, 그 다음에 뭐, 엑기스라고 할까요? 뭐, 절대로 불변하는 어떤 요소, 그리고 그게 되게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자, 그런 요소인데, 작품 안에서 보면은, 작품 안에서 보면, 오켄센 분석입니다. 꺼져의 방식으로 계속 건드려진다. 뭐, 영원한 사랑? 뭐, 둘이 결혼해서 잘 사는 일도 없고, 또 사랑 좀 하려 그러면 뭐 얼어붙어 죽고, 그리고 좋고 순수한 마음, 가난에 공격받고, 편견에 공격받고, 이 영혼이 되게, 이게 뭔지는 좀 모호한데, 고립된 이미지 속에서 영혼을 계속 다루고 있다. 아마 옥현쌤이, 어, 그, 글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그렇게 쓰면은, 자기가 쓴 거를 딱 보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글을 쓴 다음에 반드시 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내가 쓴 글을 보면, 아, 이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요걸 고민해야 되고, 이게 좀 안 맞고, 여기가 공부의 포인트네요. 옥현 쌤이 쓰신 이 글이
되게 옥현 선생님 진도가 많이 나가셨어요. 근데 옥현 선생님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게 좀 안 맞다, 뭐 모두가 다 어떤 느낌이 지금 그거가 공부가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썩어가다 요 주제가 이제 매우 좋다는데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인디언들이 썩어가는 거는 수만의 거대한 거를 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인디언들이 토템폴은 나무로 만든 어떤 장승 같은 건데 그게 썩어지면 인디언 문화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존하자 그러면 인디언들이 그뭔 보존하자가 영원이죠, 영원. 아니야, 왜 나무로 해? 썩으면 더 좋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보존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거대한 순환의 세계 속에서 썩어감이라는 단어를 옥현쌤 동의어는 순환인데 앞에 썩어간다는 거의 단어는 영원하고 아까 유리쌤 말이야 보존이네 이러면 표현형은 썩어간다인데 맥락에서 완전히 다르고 요까지 그래서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더 들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글로 됩니다. 지금 생각이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낡은 교회 좀 생각이 나서 아주 좋네요. 네. 낡았다라든지 쓸쓸하다라든지 아무튼 이놈의 저는 겨울도 의미가 이상하더라고요. 얼리네 얼려. 그 이번 주에 읽은 게 겨울인데 막 사랑에 타가지고 얼잖아요. 질투, 오해, 무슨 이런 소설 또 간만에 처음 읽어볼 정도로 박진감 있는 그 정리엄의 소설이었고요. 소설이라고 제가 말할 때는 주제 선명도, 주인공 집중도, 동화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제 분산, 캐릭터 분산. 수렴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개구리 왕자 같은 그림 형제가 채집한 그 동화를 보면은 뜬금없이 뒤에 왜 하인이 나와? 이야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원래 공 찾아주는 건데 개구리가 황금공을 찾아주면 나랑 살아주세요. 에잇 이놈의 개구리 집어 던졌더니 왕자로 변해. 근데 끝에 그래서 하인이 기뻐합니다. 얘 누구냐? 이렇게 해서 주인공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약한 게 동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데르센은 되게 주인공 집중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반동화적인데 그런 걸 굳이 말하자면 소설이라고 보실 때 소설은 주인공이 그 주인공 조연 이렇게 가니까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그 개인의 마음이 막 들끓는 이런 거를 박제하는 상태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근데 겨울을 호시노 미치오도 되게 좋아합니다. 인문공간 세종 홈페이지에 연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겨울이 호시노 미치오라는 작가한테 좋은 건 그 밑에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봄을 준비해서와 제가 그러니까 겨울 똑같은 겨울인데 오켄센 실제로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그 안 맞는다가 핵심이에요. 맞는 글 쓰시면 안 되고 그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맞는 글은 그러니까 아무가 안 맞는다는데 거기가 공부가 되는 거더라고요. 잘 안 되고 이게 뭐 스텝이 꼬여 있고가 드러나야 좋은 글이고 그걸 해결 좀 하면 더 꼬여갈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내가 뭘 알았어. 친구들에게 설득 이거는 지금 공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드러나요. 내 문제가.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박수를 치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있는데, 어, 이게 제가 되게 재밌었는데, 자, 그, 주인공 집중도가 안데르센이 되게 높구나. 안데르센이, 예를 들면, 주인공에 되게 집중한다. 근데 이 주인공도 약간 고아예요. 고아인데, 자, 그림 형제가 수집한 혹은 보통의 전래동화도 주인공이 고아입니다.
조실부모해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의 끈을 빨리 끊고 나와서 세상을 막 이렇게 이제 배우고 가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어떤 나라에 딱 도착해요. 근데 그 나라는 부모가 계신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 민담, 옛날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고아로 만든 이유는 옛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고아로 만드는 이유는 그 주인공이 다른 어, 외부, 많은 외부들이랑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중심과의 관계를 이제 끊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그런데 안데르센도 고아가 주로 주인공인데 이 고아는 옥현쌤의 분석에 따르면 외부랑 관계를 맺으려다가도 혼자 남고 맺으려다가도 혼자 남고 여기는 끝내 일자야. 여기는 어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 시작도 끝도 없는 동아일리아 그 책을 썼을 때 여기는 인간관계가 후반 동승자들을 만나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간 동승자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거의 있다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아예 아예 없다. 아예 없다. 네 명밖에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고한데 이게 지금 아예 없고 엄청 많고 구간 동승자라는 거는 어떤 인간관계에도 영원히 가져가지 않는 거죠. 뭐야? 혼자야? 여기서 이제 동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번 주에 읽은 동화는 이 주인공의 이제 해보는 겁니다. 주인공의 직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예를 그러니까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볼 수 있는데 옛 이야기 전래동화 그러니까 산업시대 전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다가 딱 문자화되는 그 우리 그러니까 근대적으로 딱 이렇게 책으로 문자화된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성격이 소녀다. 뭐 소녀라기보다 여자아이다.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조력자로 뭐 사냥꾼이 나온다. 뭐 동물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끝에 왕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 역할이 미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녀가 왕국을 나와서 사냥꾼을 만날 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처럼 주로 우리 시대가 소위 말하는 그림자 노동, 허들의 노동, 남을 먹이고 남을 씻기고 남을 재우는 일을 한다. 다 남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 안데르센의 동화의 주인공은 일단 이 동화 전체가 배경을 무슨 뭐 아니면 돌아오고 겨울 왕국 아니면 도시야. 숲 이런 거. 겨울은 뭐 다 얼었네. 근데 주인공의 예를 들면은 생각을 해봅니다. 소녀여도 되고 소년이어도 되는데 주로 누가 많다? 한국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별, 나이, 남자가 많지 않나요? 네, 남자아이? 네, 남자가 많죠. 그렇죠. 이제 약간 느낌이 남자아이고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 제일 그 분량 뚱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인공이 남자. 지금 주로 큰 덩어리 인어공주가 주인공이었는데 오늘 읽은 거는 남자 수생생도 그렇게 소년입니다. 소년. 요게 약간 여기가 주인공으로 좀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소년이 주인공이랑 소녀가 주인공이라는 거를 이것도 이제 분석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을 어떻게 다루나 이런 것도 있겠네. 두 번째 직업인데요. 직업에 뭐 구두 수송공 있고 그다음 오늘 읽은 게 뭐가 있냐면 예술가라는 직업이 나오죠. 여기가 안데르센이 예를 들면은 출책 뭐 아니면 뭐
뭐라고 할까요? 주어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기서 풀어본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에는 사람의 좋은 삶에 대해서 소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안데르센은 이 기차 달리고 신문 오고 독버섯이 막 자라고 서로 막 이렇게 그 지 얘기도 아닌 얘기 막 떠드는 이런 대중문화의 시대에서 어떤 인간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렇게 어, 걸어 나가라고 하느냐면 요렇게 본다 예술가. 그러니까 뭐 이 예술가가 주로 시인 이야기꾼인데요.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 이상한 일. 예술가 자체가 이렇게 특별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약간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읽은 소설책 범위에서 예술가 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게 제임스 조이스 작품이고, 그럼 막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고 시를 쓰고 막 어째볼까 이런 그 고독한 주인공이고, 가장 유명한, 이게 지금 평소 많이 본 예술가인데,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도리언 그레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 지금 거의 거울 보면서 가는 그 얘기랑 모티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거울 밖에 나는 늙어가는데 거울 안에 진짜 내가 있어가지고 거의 정신분열하지만 예술가의 상은 거울 안에 있어 이렇게 끄집어 나가는 소설로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가 지금 어떻게 지금 안데르센도 보고 동시대에 이러한 주인공을 가지고 소설이 많이 쓰여진다라는 시대 분위기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범위적으로 뭐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예술가라는 직업이 갑자기 부각이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안데르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혼자 영원한 거, 진실된 거, 자기 마음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유한 창조성, 굳이 말하자면 개성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수영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중요한 글인데요. 수영쌤의 어쨌든 이렇게 과제를 많이 내도 네, 이 글에서 안 맞는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좋으시죠? 네. 안 맞는 글을 쓰셔서. 자, 뭐가 있냐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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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재밌었어요. 진짜로. 공부 어제 가자. 어제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정말 신나게 한다면 이런 걸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동화의 표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아. 속인다 안 속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꺼졌는데 그 꺼져가 말하는 게 뭐냐를 옥현 선생님이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 영혼이라고 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야? 썩어간다, 회원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진짜가 지금 이 좋은 글이고 내가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나라는 거를 여기 과제 요 앞부분에 그 생각할 중요한 단어, 개념 요거를 다 뽑아보세요. 자, 표면은 이런데 진짜 가짜잖아요. 요 글이 유리쌤 글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건데요. 진짜 가짜인데 이게 어떤 화폐가 여기서는 통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통용이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하면서 수정쌤 시선을 확장해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막았고 거기서는 달라예요. 진짜가 중요해가 아니라 그 텍스트를
인류학 3종 세트인데 지금 이문세가 정말 잘 짰어요. 그 화요일은 이 분석하는 단어를 배우고 목요일 저녁은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목요일 아침에는 이렇게 그 완전히 예술 텍스트에서 인류학적으로 접근해보고 텍스트를 분석한 목요일 저녁은 현실 분석, 목요일 아침은 텍스트 분석. 우리 유리쌤 둘 다 하시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인류학 이론 이렇게 3종 세트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맞는데 여기서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용쌤 요거를 꼼꼼하신 거의 범위를 동화의 전체를 파악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동네에 동전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주머니에 넣었다면 세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동전이 있어. 오늘들이 우리 옥현쌤이 발견하신 것처럼 여행을 했는데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 이게 왜 한 거야? 아, 고향이 좋았더라 이러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여기 있었다. 아무리 시간을 후퇴해도 보존한다. 이 사람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번에 과제를 읽고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자, 이 위조 화폐죠. 위조 동전. 위조 있잖아요. 위조. 이게, 이거 인력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건데요. 이거는 가치 이론이에요. 가치 이론. 어떤 것이 여기서만 가치 있는 거죠. 저기 가면 쓸모가 없어요. 이건 왜 돈이잖아요. 지금 이거 엄청난 동화네요. 이 동화를 가지고 쓸거리도 많고 저도 이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생각했는데 안데르센이 지금까지 너무 주체자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너무 근대적이야 이랬는데 또 돈이라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양가적인 것 같고 돈 없는 거 이런 거 너무 짜는 것 같고 이게 뭐야 없어서 속상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굳이 학제에서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가짜가 아니고 돈이 가짜라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에는 10,000원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쿠션생 진짜하고 가짜가 아니고 이게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거는 조건이죠, 조건. 이 동전 안에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자체로 진짜가 아니잖아요, 수영쌤. 이건 자아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네. 관계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됐다. 요 글을 고치세요. 이거는 이 동안 그래서 동전이 있었어. 근데 뭐 돌아다니게 됐어. 그랬더니 가짜래라고 하면서 요 구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욕먹고 막 들키고 혼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겉은 비슷한데 실제로는 얘는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멍을 뚫어요. 원래 돈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을 굳이 말하자면 예술품으로 바꿨네요. 사치제로 바꾼 거잖아요. 장난감으로 바꾸고. 요 구간에 돈의 성격을 바꿨어요. 이 동화는 되게 문제작이에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구멍 뚫린 채로 돌아왔잖아요. 화폐적 기능을 못하죠, 얘는. 구멍 뚫린 돈이잖아요. 여기 우리 10,000원짜리 뭐 한국은행이 뭐 탄 거 이런 거도 가서 쳐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서지고 지금 그리고 장면 끝에 사람들이 구경와 이러잖아요. 여기는 교환의 매체로 쓰고 여기는 전시되고 관람된 거죠. 물건의 역할이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옥현생 얘는 원래대로 돌아온 게 아니고 이 동전은 여기에서 단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여행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돈이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여기 가봐라 쓸데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무용한 건 아니야. 모든 물건은 다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읽을 때 이 작품은 한편에서는 돈의 어떠한 성질이라는 거는 임의적이다. 그렇게 내포적이지가 않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돈보다 이 돈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이랑 뭐 얘기하고 노는 거지.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돈의 역할은 어쩌면 다른 것인지도 엄청난 동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재밌네요. 그 여기서 빠진 거는 선생님께서 동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더 봐야 된다. 네. 구석구석. 그 다음에 진짜 가짜라고 하는 동화의 평론보다는 이 전체 작품을 딱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진짜 가짜 자체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요해왔, 계속 자기 뭐 소년 주인공, 내적 본질, 내 마음 이런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될 때 주체성 이런 게 딱 뭐 완전한 나. 근데 그게 가짜인 나를 갖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더 생각을? 이거 재밌으신가요? 요 제가 뽑은 이번 주 베스트는 요겁니다. 어떻게? 재밌다. 신기하다. 네네네네네. 그 해숙쌤 어떠십니까? 요 얘기. 은하에,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 돼지 저금통 얘기도 할 때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네. 재화, 그 돈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음,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그 교환 가치로서의 그게 필요하고 그 요구만 필요했었는데, 또 그게 여행이라는 과정에서 그냥 저는 필요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변형되는 형태까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그것들이 좀 놀랍고,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이거 볼 수 이 좋은 있을까? 모티브가 네. 돼가지고 이게 돈이 예술품이 됐다. 그다음에 장신구는 인류학적으로 다 내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날 좀 봐줘. 막 꾸미잖아요. 내가 나 자체로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목걸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명품 가방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라니라는 걸 인류학의 많은 예들이 보여줍니다.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면의 진실이 그런 거는 무문자 사회에서는 말 같지 않아. 너는 그냥 관계가 너를 결정해. 이런 게 그 인류의 고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엄청난 거죠. 목걸이를 출연. 그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유리쌤 지금 요 분석이랄까? 요거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되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읽으면서도 이 동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 듣고 다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토론 공부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다음 유리쌤의 글을 읽으면 됩니다. 유리쌤이 쓰신 글이 농부의 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포함해가지고 안데르센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 하나가 이야기하면 안데르센이 생각한 동화란 뭘까? 이거 자서전은 빨리빨리 읽고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제를 빨리 그 2주 안에 빨리 각자 잡아가지고 안데르센이 생각한 동화의 정의는 이거다. 안데르센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시간 개념은 영혼인데 이렇다. 돈에 대한 안데르센의 입장이 이렇다. 안데르센의 러브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그것만으로 그 정리도 해보면서 참 이게 좀 남겨둘 만한 생각거리도 친구들이랑 다 이거는 세상에 없고 지금 알라딘에 쳐보면 안데르센에 관한 해설서는 단 한 권도 없다. 동화가 주로 해설서가 없더라고요. 노다지입니다. 우리는 광산을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델스는 여행에 대한 이미지가 네네. 작품마다 다 다르게 네네. 표현되는 거죠. 네네. 주로는
그까지 왜 갔을까 싶었는데 요 작품은 갈만했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론을 만든 거잖아요. 뭐 시간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잘 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문제작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유리쌤의 글로 가기 전에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가 지금 수정쌤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앞부분에 민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내용으로 민족주의, 민족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학이란 뭘까요, 수정쌤? 네. 어떤 공동체를 네. 공동체의 삶을 다시 수립한 느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닌 문제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민족 문제의 핵심이고, 진짜 민족, 가짜 민족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방일치 인용은 그거 자체로 또 해야 돼요. 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그 상을 수립하는. 네네네. 민족, 자, 그래서 민족 문학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그런 느낌이 참 좋죠, 수정쌤. 저기서 내가 아는 거, 여기서 아는 게, 가다가 안 만나다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게 내 언어를 갖기 전까지는 안 되네, 되네, 이런 거를 친구들이랑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작품에 있습니다.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읽어야 될 동화는 뭐다? 시의 여신. 네. 새로운 세계의 시의 여신. 제가 그걸로 네네. 이 글을 썼었는데 아, 이렇게. 이게 쓰다 보니까 네. 말이 안 맞는 아, 네네네네. 그 느낌이 참 좋죠. 참 안 맞구나. 게 갑자기 또 세계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작품에서 훌륭하게 보셨네요. 네. 민족문화, 세계주의. 네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면. 자, 109번 새로운 세계의 시의 여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꼼꼼하게 보면은 여기가 그 안데르센의 이야기론, 아까 해숙쌤이 처음에 하신 거. 그게 이제 여기랑 이 작품하고 같이 해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시의 여신을 모른다. 우리 자손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이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데르센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떤 시의 여신이 와야 될까? 본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될지는 모르겠고 이 조건이 좀 다르고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의 여신은 그러니까 지금 안데르센이 시, 이야기, 동화라는 단어는 없죠. 뭐 이제 이야기인데 이 두 개를 지금 거의 같은 용법으로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검토할 수도 겠죠. 시의 여신은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노래로 어떤 이들의 자 그러니까 생김, 내용, 대상 그리고 당대의 수준을 얼마만큼 올려놓을까? 이게 이제 목표. 그런데 자 그럼 당대가 문제가 되죠. 안데르센한테는 어떤 역사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가? 시를 단지 방해물로 생각하고 이게 저는 이런 단어 참 재밌는데 미야자와 겐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저나 굳이 말하자면 돌, 굳이 말하자면은 뭐 곰, 곰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게 숲에서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되게 글쎄요, 이 뭐 누구를 가리킬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시를 단지 방해물로만 생각하고 불멸의 시인들이 쓴 글이 감옥벽에 낙서로 쓰여져 호기심 있는 몇몇에게만 읽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의 말이다. 쓸데없다 이런 거죠. 구닥다리가 되고 있다. 쓸데없다. 그 다음에 방해물이다. 이런 것도 어떤 지금 바쁘고 급한데 일락을 왜 해? 이거랑 똑같죠.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구석기 석기 시대 공부를 하면 재밌는데 나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왜 그러냐면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잖아. 신석기 다음에 산악평야 했잖아. 이게 뭐냐면 구석기를 극복했잖아. 우리 그걸 딛고 다음 거 하잖아. 딛었잖아요.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자체가 부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에 나쁜 점, 안 좋은 점 다 고쳐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걸 왜 해? 이러한 단선적 진보관이 아주 그 굳건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실은 미래는 뭐 무한히 열려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특정 미래지. 그런 의미에서 뭐 시간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데르센이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뭐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기분 같은 거를 느끼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다뤄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럼 계속 폐허 얘기하잖아요. 안데르센한테 앞에 뭐가 있지? 자, 그로 인해 깨지고 터지고 피를 흘려도 말이야. 매우 고생스럽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며 우리 시대의 시는 이미 잊혀졌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건데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 지금도 주중에 할 일이 없으면 유리쌤 이게 오늘 저녁이네요. 도대체 그럼 할 일은 뭐고 할 일이 아닌 거 보세요. 요즘 느낌이 오시죠? 오늘 우리가 밤에 읽을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이고 그 책에는 노동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념을. 예, 아주 재밌는데요. 어쨌든 노동과 여가를 분리하잖아요. 근데 참된 노동은 그 여가랑 이렇게 분리될 그런 게 아니야. 전인격적이고 삶을 돌보는 거고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성을 덜어내는 게 이게 뭐냐면 일인 것과 일 아닌 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노동과 그림자 노동을 나누듯이 일이면 다 일이지. 몸을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놀라운 거다. 이게 되게 이상한 표징인데 중요한 건 할 일이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럴 때 느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일이 없을 때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 5명은 일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돈 벌어 밭에 가야 돼. 애 키워 숙제해야 돼. 그 모두가 여가다. 제가 드린 말씀은 권태, 권태. 지루하다, 할 일 없다, 권태다. 그런데 그, 그 안데르센이 감정을 되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 중에 권태가 있어요. 그냥, 그 지루한 느낌. 그러니까 그 권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는 우리가 불안했었지 않습니까? 불안? 근데 이번 주는 권태 이런 게 뭐냐면은, 권태로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5은 권태롭기가 매우 힘든 조건 아닌가, 지금. 이것도 막 150페이지씩, 그렇죠. 안 권태로우시죠? 네, 그런데 살면서 권태로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정쌤? 있죠. 언제셨나요? 있죠. 많이, 많이 있었죠. 언제? 인류하기 시작하기 전. 정답입니다. 네네네. 유리쌤은 뭐, 언제 있으셨나요? 예, 통화인류학을 시작하기 전까지 건태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그때 약간 건태롭거나 막 벗어날 수 없는 지루함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바쁜 건 아니었어요. 어, 바로 그거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권태를 친 거지. 그렇게 분석을 그 슈마어도 한다고 생각이 지금 들고, 여기도 지금 뭐냐면은, 뭐 하고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안 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요런, 그러니까 권태라고 하는 감정이 정근대에도 있었나? 석기 시대에도 있을 수가 있나? 구석기 시대에 뭐 옆에 사자 있고 돌아서면 뭐 독풀을 밟고 있는데 여러분 권태라고 하기가 되게 수정쌤 어렵겠죠? 숲에 내가 모르는 애들이 잔뜩 있어요. 계절마다 좀 뭐가 올지 그 호시노 미치오의 그래도 있는데 긴장도가 되게 그러니까 불편하게 높은 예를 들면은 1등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 개도 안 했네 이런 긴장도 말고 봄이다. 내가 사냥꾼으로 숲에서 이렇게 약간 긴장을 대치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미야자 겐지가 쓰듯이 남의 토코 산의 곰처럼
내가 잡을 수도 있는데 잡힐 수도 있고 둘 다 그럴 만한 요런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권태가 오기 어렵죠. 근데 일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권태가 있으면 그다음 중요한 게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서점에 들르는데요. 쇼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주 익숙한 패턴이 있고 쇼핑을 할 때 시를 뭐라고 산다. 지금 이게 시를 사야 되는 시대의 시의 여신인 거예요. 되게 곤란하죠. 팔려야 되는 이게 문제작입니다. 백구가. 그러니까 어떤 숭고한 얘기,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팔려야 된다는 조건에 걸려 있죠. 안 팔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어떡하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야기꾼도 있죠. 이야기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 이야기 잘하는 할머니가 계시 그게 아니고 일단 지금 여기 느낌이 산다가 있어요. 산다. 그러니까 위패나 이런 돈의 문제랑 연결되는데 그 다음에 비평가들에게 가장 많은 찬사를 또 받아야 돼. 이 전문가들의 사회예요. 이반일 씨가 말하든 전문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시 여신이 되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 되게 고급 독자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동화의 세계는 고급 저급이 없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적당히 웃고 가는 거죠. 할머니 얘기 듣고. 요게 지금, 자, 미래의 시와 음악,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문단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아주 짧고 귀해서 공상이나 하며 보낼 수는 없다? 본인도 지금 쫓겨요. 중요한 걸 해야 돼. 의미 있는 걸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아주 요게 어 그렇다 그렇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뭐 기쁨, 행복, 뭐 현악기 그 마지막 문단에 현악기를 연주하고 현을 떨리게 하는 이가 누군가 거룩한 정신이다. 이 왔다 갔다라기보다 거룩한 정신이 팔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5, 100년마다 1000년마다 사람들은 시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노래했다. 시는 한 시대가 끝날 때마다 태어나 새롭게 시작된 시대를 지배했다. 지금 어떤 시가 나와야 된다. 기계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에도 시는 이미 태어났다. 그 지금 이게 안데르센이 제가 그런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가 쓴 것도 있고,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은 시의 여신이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냐면 전 시대 여신이 낳아준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그 산부인과가 어디냐면은 공장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람을 흔드는 손이 노동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문단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람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소리는 기계 소리다. 시의 여신은 증기악기가 지배하는 공장에서 태어났다. 이게 좀 앞부분에 누가 나왔냐 전시대에 시가 나왔다. 그래서 공장이 나왔냐 아니고 공장 그냥 산부인과 개념으로 쓰신 것 같고 시는 이제 계승되는데 그래서 핏기 없는 주인 그 조수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에서 근데 되게, 이야기가 어때야 될까? 그 다음에 여신은 사랑이 있고, 자, 그 다음 문단에 시의 여신의 정맥 속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피가 흐른다. 아버지에게서는 덴마크 민족의 피를 받고, 어머니는 이주자의 딸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아니, 이렇게 순혈이 아니네. 이게 좀 헷갈려서.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거리입니다. 이주 순혈이 아니다. 요거 이제 생각거리고. 그래서 지금 안데르슨이 되게 좀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나는 시의 여신은 태어날 때 많은 선물을 받았다. 자연에 감추어진 수수께끼 그 해답. 아니 그러니까 공장에서 태어났다는데 선물은 자연으로부터 받아. 보통 뭐 범위가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유머가 또 뭘 많이 알아요. 공장에 계신 그분이 유머는 아닌가 봐. 그래서 뭐 그 하이네 그 고급시 뭐 그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 게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716쪽 셋째 줄에 시의 여신은 수많은 예술품도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유거실. 아니, 태어나기는 공장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길러지는 거는 미술관에서 길러지는 것 같고. 벽에는 각 나라의 미녀들이 향기롭고 아름다움, 그들의 불면을 노래한 전보. 그 다음 문장 시의 여신은 다양하도 많은 책을 읽어. 시의 여신은 그러니까 동화는 기본적으로 구술인데 지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읽는 법도 그런데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시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세계주의적인 존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무슨 말 하는지 오락가락 하시는 거는 우리는 지금 근대는 이래서 틀려먹었어. 이런 게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눈이 이렇게 그 개발된 상태에서 보는 건데 아마도 안데르센한테는 완전히 뭐 이렇게 이해 안 된다기보다는 요런 여러 것을 보고 정리하신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778쪽에 보면은 두 번째 분단에 세 번째 줄에 시의 여신이 다른 시대의 프랑스 소설을 흉내내지 않고 뭐그 딴 나라 거 모방 안 하고 이러잖아요. 요런 거죠. 진짜 가짜가 아니고 프랑스는 아닌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 이거는 정의가 소설이에요. 정의가 소설의 정의가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 왕자 공주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걸 해야 되고 여신은 예술과 문화의 생명의 진수, 그녀가 부르는 시와 산문은 짧지만 명쾌하고 다양하고, 여신은 각 민족의 심장고동 소리로 세 글자를 만들고, 똑같이 사랑하여 말을 만들고, 말로 미래를, 노래를 만들고, 이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닿고, 이 민족이 서로 만나고 이런 이제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일단 안데르센이 민족이라는 단어, 공동체가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는 단어, 그다음에 여행의 모티프를 많이 써가지고 덴마크도 있고 중간에 뭐 프랑스도 있고 밑에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유럽 지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북부는 이런 환경 뭐 스페인처럼 남쪽에는 어떤 환경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풍경이 좀 독특해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거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담에는 없죠. 동화는 기본적으로 숲이면 그걸로 끝이죠. 그거를 동네마다 우리 동네 숲은 소나무가 주야 그러면 소나무 이러고 또 동네마다 아니 우리는 가뭄비 나무야 그럼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지. 풍경이 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그 수영쌤 다르다 이렇게 가고 개별 문화마다 고유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게 병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거의 지금 무슨 기차 여행의 물티플랄까.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물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하차를 하게 됩니다. 세종시에는 역이 없고 오송이 더 중요해서 오송에 역이 있죠. 그러더라 그래도 표값을 계산할 때 그 도시를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키로당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오송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송표는 4만 원. 오송보다 부산은 덜 중요하니까 3만 원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게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서울, 오송, 부산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타는 사람 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오송역에서는 공무원이 엄청 타죠. 그러더라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4만 원 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차 위에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여행의 동화 있었잖아요. 대도시 말고 목걸이 같은 데도 그 작은 구슬도 주목해야 되는데
어쨌든 똑같은 구술이라는 거잖아요. 자, 요게, 자, 그러니까 민족 얘기하면서 세계 문제를 왜 라기보다 민족들이 모여진 요런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세계가 제가 지금 설명 잘 드립니까, 유리쌤? 혜수쌤,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행지에서 덴마크는 이렇게 생기고 폴란드는 다 다르다면서 보다 더 큰 시선으로 보면 다른데 같은 거예요. 다른데 값이 같아. 제 설명을 잘 드리는 걸까요? 부산의 명물은 뭡니까? 갈매기 빵이고 경주의 명물은 10원 빵인데 빵을 판다는 점에서 같은 거 지금 설명 그 이해가 부족한데 요는 실은 동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비교 불가능한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게 아니고 외관이 같고 내포가 조금 다른 뭔가들의 병렬적 집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가 지금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대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근대에는 정근대는 세계가 우퉁불퉁해요. 예를 들면은 성스러운 장소가 있어요. 그게 호시노 미치오의 그 정근대라기보다 이렇게 뭐 더 가면은 뭐 무문자 사회, 야생의 부족은 공간이 우둘투둘해. 그래서 성스러운 데가 있고, 그다음에 쑥된 데가 있어요. 큰 분류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성스러운 게 뭐 좌표축 어디에 뭐 북이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거는 거 갖다 놓으면 금방 성스러워져서 거기 갈 때는 옷을 좀 다른 게 입어야 돼. 이런 거고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같잖아요. 북한쌤이랑 저희 집이 예를 들면은 이게 아파트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집이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근대가 아니면은 집이 있어라는 말의 느낌도 다른 느낌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요런 느낌 어떠십니까, 선생님들? 좀 더 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요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가 같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외관이 같으면서도 내포가 달라야 돼라는 이러한 식으로 공동체론이 짜여지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근대 세계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 근대 세계에는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국가라고 하고, 앞에 민족을 붙이는 거죠. 민족 국가라고. 민족 국가라고 하는 요 국가의 특별한 성질이 있다. 요 국가. 그런데 국가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인류학적으로는 뭐 저 앞에서부터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개별 집단이 외관이 같고 내포가 달라야 된다. 요거를 이게 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민족 국가인데요. 이게 이 공동체를 규범적으로는 요소가 세 개를 만족해야 돼요. 모든 근대 국가가 뭐냐면 하나가 국경이 있어야 돼요. 범위가 지리적으로 딱 짜여져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경이니까 이제 외연이잖아요.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가 딱 짜여져야 돼요. 이 안에 어, 내부 성질 이거를 뭐 이걸 굳이 말하면 민족성이죠. 민족성. 이거고 이 안에 그래서 여기가 혈통이 단일해야 돼 이런 게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아 이렇게 성질이 다 똑같아 얘네들.
한민족이야 하고 한민족이 알아야 될 거, 느껴야 될 걸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는 게 언어죠. 그 단이라는 언어를 써야 돼요. 안데르센의 작품에 제가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안데르센이 가끔 주인공으로 떠올리는 게 전쟁 영웅이잖아요. 여기 잠깐 나온 누구든가 일단 싸움 잘하는 누가 있어요. 이름 기억나시나요? 한스 씨인가? 그런데 한스 누구 있지 않습니까? 한스 누구? 이 덴마크 민족의 영웅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영웅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볼 때도 있지만 어떤 민족일 경우에는 뭐 점을 잘 친 사람을 영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19세기 말에 영웅서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순신이 부활해요. 일본이랑 싸운 장수잖아요. 내전의 장수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외전의 장수가 부활을 해요. 그다음에 을지문도 막 올라옵니다. 그 영토 확장한 민족 영웅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 그 국경을 정하고 혈통이 있고 언어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 안데르센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짜가면서 안데르센의 문제의식은 시를 써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이런 거 없던 데서 오는 건데 이런 게 있던 대로 넘어가면서 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여기 담긴 작품이네. 어떤 생각이? 수정쌤?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예, 예. 네네네. 아, 자, 그래서 지금 안데르센은, 어,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걸 두고 그 국민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범위, 혈통, 이런 거, 이 무렵에, 안데르센의 무렵에 갑자기 사람들이 강조한 거고, 그 정근대 시대에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여러분 요게 이제 그건데요. 요렇게 될 때만 덴마크 언어, 프랑스 언어 지금 우리 읽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랑 뭘 다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렇게 되는데요. 요럴 때만 번역이라고 이 문학을 이리로 번역하고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정근대 사회에는 이런 시대 이전에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어가 위상이 달라가지고. 불경은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식으로는 번역을 한다는데, 원래 그 법을, 그거 자체가 훨씬 더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그냥 주석을 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죠, 번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임금님의 말, 노비의 말이 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임금님 말을 노예의 말로 번역 못해요. 이게 다 질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서. 근데 지금 우리는 사전 들고 번역을 하잖아요. 등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시의 여신은 등가 이것도 문제죠. 가치가 같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도 있고 돈을 주면은 저 그럼 궁금하신 점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되다. 이건 뭐냐면 이건 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비슷한데요. 그냥 덴마크 민족이라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릇이. 이거는 어, 어딘가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 어디가 어딜까요? 굳이 말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자기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보증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래라고 주장하면 끝이죠. 이게 찾아내야 되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이바니치가 요 ABC 민중의 마음에 이게 이제 자기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책인데요. 자기, 나 주체성, 그다음에 뭐 국가적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
정체성이 중요해진 건 왜 그랬냐면은 그릇 같은 그릇이라는 자기라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 넣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 진짜 가짜라기보다는. 자, 요렇게 하고, 지금 안데르센이 팔려야 되는 글, 그 다음에 덴마크만의 글, 그 다음에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공명시키고 싶은 글을 써야 되는데, 원래 이야기나 시는 공유제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원래 시나 이야기는 세계적인 거예요. 인류적인 건데, 핵심 뭐냐면은 민족이라는 거를 경유해서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제라고 해서 민족문학이라는 과제. 근데 안데르센이 놀랍게도 민족문학도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지적한 동화이기도 하네요, 이야기.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